환상의 여학생 부대. 여순 사건의 학생들, 특히 여학생이 참가했다는 사실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여수와 순천의 여학생들의 봉기 참여는 진압군의 이 지역을 점령한 직후부터 신문에 보도되었다. 한 신문은 국군이 여수 시내를 수색하던 중 여학생이 손에 감춰두었던 총으로 군인을 쏘아 죽이고 도주하여 버렸는데 이러한 예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신문은 학생들이 끝까지 진압군에게 대항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관군이 여수시가에 돌입하였을 때 조그만 여학생 하나가 아저씨 하고 뛰어나와서 한 병사한테 달려들었는데 그 병사는 인문군에 납치되어 있던 여학생인 줄 알고 걱정 마라, 적은 우리의 소나귀에 있다고 외치자마자 스카트 밑에 감추었던 권총을 쏘아서 그 병사를 죽인 예가 있다. 신문에 조그맣게 보도된 위의 기사는 문인들의 손을 거치면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극적인 일화로 탄생되었다. 아래는 소설가 박정화가 쓴 여순사건 답사기 중에 한 부분이다. 작전 참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머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지독하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수 진주에서 생긴 일인데 여학생들이 카빈총을 치마 속에 감춰가지고 우리들 국군 장교와 병사들을 유도합니다. 오라버니 하고 재생에 환희해서 부르짖는 듯 우리들을 환영합니다. 무심코 앞에 갔을 때는 벌써 치마 속에서 팽 소리가 나며 군인들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깜찍한 일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나이 겨우 18, 19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여중학생 몇 명을 잡았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그 꼴을 보느라고 너는 총살이다 위협했더니 처음에 부인을 하며 엉엉 울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불러서 정말 총살하는 듯한 모양을 보였더니 인민공화국 만세를 높이 부릅니다.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평시에 학교 교육이 얼마나 민족적인 육성에 등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는 노릇이 얼시다. 학교에 다니네 하고 공산주의의 이념만을 머리에 집어넣는 공부를 한 셈이 얼시다. 신문에 학생들의 봉기가 참여가 보도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어린 아이들이 앞잡이가 되어 총과 다른 군기를 가지고 살인 충돌하는데 여학생들이 심오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생을 모르듯 덤비는 상태는 완전히 인간의 형태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여순 사건을 상세히 정리한 광복 30년에는 순천 중앙동 진압 과정에서 어떤 여자 중학생이 진압군에게 국군 아저씨 고생이 많으시군요. 우리 집에 가서 물 한 그릇 잡수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골목길에 있는 집으로 안내하더니 갑자기 권총으로 군인을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순천 읍내 소탕전이 계속되는 동안 폭도들의 반항은 끊이질 않았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심지어 어린 중학생들까지도 카빈총을 들고 게릴라전을 해오는 것이었다. 12연대 3대대 대대장 이우성 대위가 중앙동 입구 골목을 수색하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여학생 한 명이 불쑥 얼굴을 내밀더니 끝에 가던 이중대 소속 하사관 한 사람을 불렀다. 국군 아저씨 고생이 많으시군요. 우리 집에 가서 물 한 그릇 잡수고 가세요. 얼핏 보니 순천 모여중 재학생으로 상냥한 웃음을 띄우며 손짓까지 하는 것이었다. 하사관은 그렇지 않아도 목이 잔뜩 마르는 판인데 잘됐다 싶었다. 그는 들고 있던 카빈총을 동료에게 맡긴 후 혼자서 여학생을 따랐다.
골목길을 따라 50여 미터쯤 왔을까 여학생은 어느 집 대문 속으로 들어가더니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왔다. 학생 고맙군. 목이 한참 탈 들어가던 중인데 말이야. 하사관은 사발을 든 채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순간 여학생이 외치는 소리가 났다. 손들어! 난데없는 이 소리에 질겁한 하사관은 여학생을 쳐다본 순간 물사발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여학생이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지 않은가? 두 손으로 권총을 꼭 쥔 채 노려보는 여학생의 눈, 소녀의 양보련 불그레한 홍조마저 감돌고 있었다. 티없이 맑고 청순해야 할 그녀는 지금 누군가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사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두 손을 든 채 엉거주춤 물러서면서 또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다. 이때 여학생이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를 죽인 반동분자야. 이민군이 다시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순간 소녀의 손가락은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맞은편 벽에 나가떨어지는 하사관. 그는 물 한 모금 마시러 왔다 변을 당한 것이다. 여학생은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다가가 총 한 방을 덧쏜 후에야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위에서 열거한 새 인용문을 여학생이 유혹이 넘어간 방심한 군인이 툭철한 공산주의 여성에 의해 어떻게 목숨을 빼앗기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위 인용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여학생 상냥한 웃음, 불그레한 홍조, 스커트, 권총 등 성적 암시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보도와 서술은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여학생의 전투 참가의 실상은 모호하다. 1948년 10월 29일자 경향신문은 죽창들은 여학생 누구를 찌르려 함이냐. 반도의 게릴라 전술이라는 제목 아래 홍안의 여학생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죽창 혹은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신문은 무려 남녀 학생의 80%가 봉기군의 가담에 싸웠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인도 아닌 중학생 여학생이 진압군을 유인하여 총으로 사살했다는 점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여수에 있던 좌익조차 병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고 진압군인들도 실제 전투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전투 행위 자체가 낯설었다. 그래서 군인들도 진압 전투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군사교육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여학생들이 여서여서에 매복해 있다가 군인을 해쳤다는 것은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또 지방 좌익이나 봉기군은 일본식 99식 총이나 카빈총을 가지고 있었고 권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총기가 아니었다. 일본식 99식 총이나 카빈총을 가지고 있었고 권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총기가 아니었다. 순천이 진압된 뒤 순천경찰서 뒷뜰에는 끌려온 수백 명의 청년 학생 노동자들이 웃옷이 벗겨진 채 열지어 앉아 있었는데 이 중에는 15, 16세 되어 보이는 앳된 여학생들도 있었다. 기자가 무엇 때문에 여기로 잡혀왔느냐고 물어보자 민예청 완장을 두르지 않으면 죽인다 하기에 민예청 완장을 두르고 있다가 잡혀왔어요 하고 울먹이며 대답했다. 여학생들은 봉기군이 점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는 점을 밝혔지만 진압군은 학생들이 좌익 교사 밑에서 교육받아 이들이 적화되었기 때문에 지독하게 싸웠다고 강변했다. 성욱 여중학교 교장이 임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교육계의 적화사상이 침투한 대표적 사례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확산되었다. 교장과 교사들이 봉기군에 협조했으니 그 지도를 받은 학생들 또한 봉기군에 협조했다는 단순한 논리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물론 학생들의 행동은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일부 교사들의 조정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점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어찌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 변해갔다. 여학생들이 봉기 참여는 1차로 신문에 보도되어 활자화되고 2차로 입에서 입으로 덧붙여 옮겨지고 3차로 또다시 여순 사건을 언급하는 이후의 기록에서 활자화되면서 실제하는 신화로 만들어졌다. 여수 시민들 가운데에는 여학생 부대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얘기할 뿐 직접 보았다는 목격자는 없다. 여학생들의 봉기 참여 사실을 추적한 지역사학자 반충남은 지역민들을 만나 여학생 부대가 과연 실제했는지를 추적했다. 그는 이른바 여학생 부대가 있었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틀림없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끝에 가서는 책에도 그렇게 써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충남은 이를 환상의 여학생 부대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극렬한 참가를 상징하는 이 환상의 여학생 부대 일화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 여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들에 실려 널리 유통되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두 서술을 살펴보자. 송석하 소령의 제3연대 한계대대도 종고산 방면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시가지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여학생들이 환영을 가장하여 물 준다고 유도하여 권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예가 몇 건 있었다. 가장 악질적이라고 낙인받는 것이 여수중학교 여학생들이었다. 한병선 소령이 여수여중을 한개 초대 병력을 지휘하여 수색하였을 때 여순 반란의 민간 정지휘자가 동교 교장 송욱임을 알게 되었다. 여수 시내를 순찰하다 저격을 당한 일이 있다. 전봇대 뒤에서 날아온 총알은 나를 빗나가 지프차량 기둥을 맞고 튕겨나가는데 아찔했다. 잡혀온 것은 자그마한 여학생이었다. 내가 나를 죽일 셈이었느냐라고 버럭 고함을 치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내일이면 인문군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아연할 지경이었다. 그 학생을 끌고 여중으로 갔는데 약 200명의 같은 패거리들이 모여 있었다. 한참 동안 그들을 훈계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한병선의 회고담을 살펴보면 총을 쏜 사람이 과연 여학생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봉기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즉결 처분을 당한 것이 당시 순천과 여수의 상황이었다. 만약 진압군 장교를 조준사격하여 죽이려 했던 여학생은 즉결 처분이나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병선은 이 여학생을 훈계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니 그 자신도 이 여학생이 총을 쏘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여수 여중에 모여있던 200명의 여학생들을 현장에서 붙잡힌 여학생과 같은 패거리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모여있는 여학생 모두를 봉기군에 동조했다고 판단한 점이다. 진압군은 송욱이 교장으로 있던 여수여중의 학생 모두를 봉기군 협력자로 간주했다. 여순 사건에 여수여중 학생들이 많이 가담했다고 보도됐지만
소설가 박정환은 겨우 10여 명만이 가담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수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소설가 전병수는 봉기가 진압된 뒤 소집된 학생들은 소문과는 달리 재적위원회에서 꼭 2명밖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명은 모 은행 지점장의 딸인데 사건 직후 고향으로 전학시키기 위해 데려갔기 때문이었고, 또 한 명은 그 가족이 전혀 혐의가 없어 건재한데도 이유 없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압군과 정부가 퍼뜨린 봉기 가담의 실상은 1949년 봄 여수군 장학사 오기런이 여수여중에서 열린 여수지역 교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반란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한간에서 떠들고 있는 것과 같이 여학생들이 총을 들고 싸우고 국군에게 달려가서 치마 속에서 총을 꺼내 국군을 죽였다는 말들은 사실무근의 낭설이라고 했다. 그는 문교부 지시에 의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재를 확인해 보았는데 조사한 결과 여학생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여학생이 총을 들고 가담했다면 죽은 사람도 있고 군 당국에 처형당하거나 군법회의에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1949년 당시 여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 고학년에는 나오지 않는 학생도 있었으나 모두 집에 무사히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환상의 여학생 부대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널리 유포되면서 하나의 사실로 굳어져 버렸다. 그 까닭은 스커트 밑에서 권총을 빼든 여학생 이야기가 공산주의자의 극악상을 선전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였기 때문이다. 좌익 여성이 총으로 군인을 죽이는 환상은 여수 사건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조직되었던 자유군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유포되었다. 자유군단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퇴역군인들로 구성된 의용군이었는데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를 받는 준군사 조직이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소비에트 정권이 세워지고 국내에서는 좌익 스파르타쿠스단이 봉기를 일으키자 이에 놀란 독일의 우익 세력은 자유군단을 조직해 봉기를 진압하였다. 자유군단은 1919년에 로자, 룩셈부르크, 칼리프크네히트 등의 좌파 유대인을 학살하였다. 좌익 세력과의 전투 과정에서 자유군단의 군인들은 총을 든 프롤레타리아트 여자가 자신을 유혹한 뒤 갑자기 치마 밑에서 소총을 꺼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포위 공격을 뚫고 간신히 탈출했던 자유군단 군인은 어린 소녀가 자신을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스파르타쿠스단 여성이 긴 머리칼을 휘날리며 양손에는 권총을 든 채 털이 많은 말에 올라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이 말에 올라탔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군인들의 발언은 신문에 보도되었다. 1920년 3월 자유군단 군인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0명의 적십자 간호사들을 사살했다. 같은 해 4월 군인들은 속옷에서 권총이 발견된 카타리나라는 여인을 계엄하에서 사살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조서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렇게 소총을 든 여자 이야기는 강한 군사주의적 국가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었던 자유군단의 군인들이 품고 있었던 환상이자 현실이었다. 이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환상은 사람들 사이에 말해지고 널리 보도되면서 하나의 사실로 굳어졌고 이후에는 실제 일어났던 현실이 되었다. 환상의 결과물이 현실을 재생산했다. 소청을 든 여자 이야기는 여수의 환상의 여학생 부대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들 이야기의 공통점은 여자가 군인을 유혹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곳 스커트 밑에 숨겨져 있던 무기로 군인을 해쳤다는 점이다. 1948년 남한의 국군은 수십 년 전 독일의 자유군단 군인들이 품었던 소총을 든 여자 이야기를 알 수 없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이야기는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대체 어떤 의미를 내포하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이토록 유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 좌익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각국의 반공주의 전선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주제였다.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재들, 즉 스커트 및 여성 성기의 상징, 소총, 남성 성기의 상징, 입으로 표현된 성적 유혹의 언어 등은 모두 성적인 상징과 내용들이다.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강한 성적 매력을 지닌 거부할 수 없는 유혹하는 자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숨겨져 있는 곳 또한 스커트 밑이라는 성적인 맥락 안에 위치하고 있다. 강한 남성성을 소유한 군인에게 성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은 하나의 유혹이지만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총을 든 여자는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판무파탈이다. 무장한 좌익 여성 이야기와 판무파탈 이야기는 유혹과 운명적 죽음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양자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판무파탈에서는 성적 유혹이 남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이지만 무장한 좌익 여성 이야기의 핵심은 성적 유혹이라기보다는 성적 정체성과 반공주의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공포이다. 무기를 가지고 등장하는 좌익 여성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며 남성성을 거세하는 존재이다. 이 지점에서 성적 주제와 반공주의는 결합한다. 무장한 좌익 여성 이야기에서 반공주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 총을 든 좌익 여성은 성적 정체성과 반공주의 정체성 양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와 공포를 의미한다. 무장한 좌익 여성에서 성적 유혹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군인 자신이 죽음인데 이는 결국 반공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성적 유혹은 공산주의로서의 포섭을 상징한다. 두 이야기는 적을 섬멸시켜야만 하는 군인도 거부하기 힘든 강한 유혹을 등장시켜 그 유혹에 걸려들면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 사이에는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자본주의가 어떤 유혹일 수는 있는 것처럼 반공주의자에게 공산주의는 어떤 유혹의 요소를 제공한다. 여순사건 진압 현장에 있던 군인에게 공산주의는 내면에 잠복하고 있는 유혹이었다. 군인이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 유혹의 근원을 파괴해야만 했다. 이것이 그가 여학생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유혹은 자기 정체성을 위협하는 도발로 인식되며 좌익 여성에게서 느끼는 그 유혹은 자기 정체성 와해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다가온다. 이럴 경우 공산주의자 또는 반공주의자는 자기 내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유혹을 무시하거나 정복하거나 파괴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를 철저히 억압하거나 파괴함으로써만이 순수한 자기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 폭력 행위자는 욕망의 대상을 고문하거나 살해함으로써 억압된 성적 욕망을 해소한다. 여순 사건에서 나타난 환상의 여학생 부대 이야기는 유혹에 넘어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여학생을 고문했다고 밝힌 점은 내재된 성적 욕망의 해소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반공주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위계를 만들어낸다. 폭력이 활개치는 내쟁에서 남성성을 구현하고 있는 남성은 압도적 힘을 가진 사회의 권력자이자 결정자로 나타난다. 무장한 좌위 여성 이야기에서 보듯 좌위 여성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유롭고 강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기존 정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폭력으로 적에게 대적하는 셀벌한 반공 전선에서 여성성은 나약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여성성은 남성성에 비해 하위에 지워진다. 사회적 선별은 명확히 분리되어 위계 질서가 만들어진다. 반공주의와 결합하는 것은 남성의 육체이다. 반공주의는 남성 육체와 결합하여 자신을 물질화한다. 반공은 남성성과 결합하지만 공산주의는 여성성과 결합한다. 남성성으로 무장한 반공주의는 여성의 몸을 적대적 대상으로 겨냥했다. 빨갱이는 밉지만 여성 빨갱이는 더욱 더 미운 증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경계하고 파괴해야 할 대상, 극복, 정복의 대상, 폭력이 주요한 대상으로 되어버린다.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한 반공주의 폭력은 남성의 성적 환상과 더불어 빨갱이에 대한 혐오가 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수 진압 과정에서 나타났던 환상의 여학생 부대는 대한민국 군인이 공산주의에 대한 느꼈던 공포와 자기 정체성 유지에 대한 공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수와 순천에서 여학생에게 유혹당한 군인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아직 반공주의 전사로 태어나지 못한 징후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진압 군인들은 종종 봉기군에 합류하기도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휘관들은 진압 군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인들의 동태를 단속해야만 했다. 만약 진압 군인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철두철미한 반공전사였다면 유혹하는 여학생은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에서 보듯 여학생의 유혹에 넘어간 군인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이에 비해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여학생을 고문하거나 훈계하여 돌려보내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는데 이는 지휘관들이 훨씬 더 반공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여순 사건에 등장한 여성 신체에 대한 적대는 그 후 반공주의 교육에서 계속 이용되었다. 보통 빨갱이의 형상은 뿔난 도깨비나 살이 찌룩찌룩 찌고 얼굴에 기름이 낀 기물성으로 표현된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배포한 삐라나 1960년부터 1970년대 국민학교 학생들이 그렸던 6.25 전쟁 포스터에는 흡혈귀처럼 생긴 공산주의자나 도깨비가 자주 등장한다. 공산주의자를 저급하게 표현한 이런 이미지는 공산주의자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시각적인 차원에서 확인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인간과는 상당히 유리된 공상적 형상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런 공상적 이미지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된다. 아동용 이미지와는 달리 성인이 소비하는 빨갱이 이미지에는 성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반공 검사 오제도가 펴낸 공산주의 ABC에는 사교계의 명화 S양이라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원래는 몇 쪽에 걸쳐 이어지는 상당히 긴 이야기지만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대적인 유행형을 허다히 생산하는 찬란한 20세기에 또 하나 사교계에 툭 튀어난 명화 하나가 있으니 그가 바로 화제의 S양인 것입니다. 어느 날 S양이 사교계에 명성을 날리게끔 된 것은 초인적으로 남들보다 화장술이 능숙한 까닭입니다. 한번 단전스럽게 화장을 하고 밖에 나서기만 하면 그 아래 위로 조화된 곡선이며 후릿후릿한 몸짓, 거기에 따르는 걸음걸이 또한 지나치게 사교적인 말, 재주 그 밖에 애교에 흘러넘치는 웃음과 제스처, 이 근사한 전체에 어느덧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S양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 몇 사람이 있는 것은 거진 반확실합니다만 그중 S양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S양은 이성 문제에 있어서 비밀을 존중합니다. 늘 자신의 태도를 명백히 하지 않는 은큼한 여성입니다. 그러면서도 S양은 한 사람의 남성만을 상대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을 될 수만 있다면 온 세계의 모든 남성들을 상대하고 싶은 것이 S양의 얄궂으면서도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S양의 본명은 무엇일까? S양의 본명이 바로 미스 소비에트인 것입니다. 어제도가 서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는 유혹하는 요부이자 창녀로 묘사되었다. S양은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며 되도록이면 많은 남자의 관계를 갖고 싶어한다. 어제도는 문 남성을 유혹하는 S양의 모습이야말로 공산주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공투쟁과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상을 파헤쳐 인기를 끌었던 특별수사본부를 보면 반공주의 계몽선전에서 여성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여간첩, 김수인부터 여비서, 이난희, 운명의 여인, 베테어, 어느 여인의 고백까지 여성을 통한 공산주의 고발은 반공선전이 주요한 레퍼토리였다. 특히 한국의 마타하리로 불렀던 김수임은 미군 존 베이드와 동거하면서 이강국의 지시에 따라 각종 간첩 활동을 했던 여인으로 유명하다. 김수임 사건은 반공주의를 선전하는 데 좋은 소재로 수십 년간 이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에피통신은 미국 비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수임이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으며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반공주의가 성 또는 육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의 반공주의는 남성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공주의 선전에서는 성적인 이야기, 유혹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의 반공주의는 사상적 측면보다는 도덕적, 감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성을 높여갔다. 반공주의가 극복하고 전복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성의 몸으로 구체화됨으로써 남성성은 더욱 강화되었다.